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아가씨 희엔이라고 합니다. 시집을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아가씨라 말은 하지 못하겠죠? 한국에서는 결혼한 여자를 아가씨라고 부르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제 나이가 아직 22살밖에 되지 않아서 동네나 읍내를 나가 돌아다닐 때면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요 아가씨 하고 부르더군요. 젊고 어린 여자를 아가씨라고 부르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썩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해서 저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을 때 저는 뒤돌아 쳐다보면서 한 번씩 웃어줘요. 저는 대단한 미인은 아니지만 활짝 웃을 때는 표정이 예쁘고 귀엽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웃는 것을 유일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저의 남편의 엄마, 시어머니 박말자 씨입니다. 아유, 시방 처음 보는 남정네한테 그리 실실 웃음을 흘려본단가. 참말로 남사 싫음니. 뭐 그리 재미진 일이 있다고 모질한 사람 마냥 웃었어? 제가 결혼한 아줌마인데 아가씨라고 불러서 기분이 좋고 재미있어서 웃었습니다. 시상 웃을 일이 그렇게 없단가. 한가하게 웃어 자빠질 시간 있으면 어여나가 파들이나 맞아 하란께. 시방 삼시세끼 그렇게 밥을 먹어 제끼들면서 밥값은 해야 안 써. 시어머니는 한시도 제가 가만히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는 베트남 신부로 한국 남자에게 시집 왔는데 어떨 땐 시집을 온 것이 아니라 일하러 팔려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살던 고향은 베트남의 한적한 시골 마을 마이쩌우입니다. 무르익은 황금빛 벼의 풍경이 아름답고 신나게 돌아가는 탈곡기 소리가 정겨운 그런 작은 동네였죠. 이런 부분은 제가 시집온 여기 한국의 전라도 시골 마을하고도 비슷합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무더운 여름에는 고향 동네에 시원하게 쏟아지던 장대비가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그리운 것은 매일 생각나고 보고 싶은 저희 엄마입니다. 저희 엄마 이름은 쩌우티안으로 마이쩌우의 재래시장 한 귀퉁이에서 쌀국수 장사를 하십니다. 제 밑으론 남동생 2명과 여동생 1명이 있는데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엄마는 오래전부터 쌀국수 장사를 하시면서 저희 사남매를 키워내셨고 할아버지까지 편찮으신 바람에 병원비다 뭐다 해서 돈이 많이 듭니다. 엄마가 너무 고생을 하셔서 저는 이런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어서 한국 남자한테 시집을 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결혼 전 저를 만나기 위해 베트남 마이쩌우에 왔었어요.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는 저를 구박할 것 같지도 않았고 인자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 아들한테 시집 오면 저한테 엄청 잘해주고 한국 돈으로 베트남 저희 가족들에게 생활비도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올해 38이고 내일 모레면 40이요. 근데 어떻게 장계도 저리 안 가고 혼자 살면서 후사가 없어 놓니 내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란께. 우리 아들이 시골서 농사 짓는 아이라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인물도 저만하면 훤하니 잘생겼고 지방 전문대긴 혀도 2년 전 농과대학도 나온 인재여 인재. 우리 집이 그리아도 전라도 시골 바닥선 나름 먹고 사는 집이고 말이야. 내 아들한테 시집 오면 그쪽 처자 한국서 뭐시기냐 학교도 보내주고 처자 엄니랑 동상들도 편하게 살라고 생활비도 섭섭지 않게 보내줄란께.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오지 않을란가? 응? 지금 하신 말씀들 꼭 약속 지키실 겁니까? 오메, 베트남 처자가 한국말을 어떻게 그리 잘해 불지? 베트남에서 한국 드라마 최고 인기입니다. 한국 드라마도 좋아하고 한국 멋있는 배우도 좋아합니다. 희엔 밤마다 동생들 재워놓고 드라마 보면서 한국어 공부 많이 합니다. 이거 완전 폭등이가 굴러 들어와 버렸네. 응?
한국말 끄증 잘하고 금상첨 아니단가? 저자,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오소잉, 응? 그렇게 시어머니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면서 저희 친정엄마와 동생들에게 옷이며 가방, 학용품 등 베트남 현지에서 갖은 선물 공세까지 해가며 저를 며느리로 데려가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정성과 착해 보이는 남편 품성에 저는 한국으로 시집 가기로 마음먹었던 거였죠. 그런데요, 저희 시어머니 박말자 씨 말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사사건건 제가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고 한시도 가만 앉아있는 꼴을 못 보고 하루 종일 저를 부려먹지 못해 안달인 겁니다. 하루는 힘들게 밭일을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허리를 폈는데 같이 일하던 아주머니들이 안 보였습니다. 보니까 같이 일하던 사람들과 시어머니가 새참으로 가지고 온 점심밥을 먹고 있었어요. 저도 다가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무섭게 째려보는 겁니다. 어머니, 희엔도 배고픕니다. 밥 한 공기만 얼른 먹고 일하겠습니다. 시방 그게 말이여 막걸리여, 응? 뭔 놈의 젊은 옆에 내가 밥을 그리 시도 때도 없이 먹었어. 아침 늦지막하게 아점 먹고 나왔는데 지금 몇 시간이나 지났다고 또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시어머님도 희엔하고 같이 밥 먹고 나왔잖아요. 시어머님은 왜 그럼 지금 밥을 먹습니까? 어서 어린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따박따박 총알같이 말댔고요. 나그치 70 중반 늙은 꼬부랑 알매하고 팔팔하게 젊디 젊은 희엔하고 같아. 요즘 젊은 여편 애들은 다이어트다 뭐다면서 하루 한 끼 먹는 여편 애들도 널렸더니 희애는 밥만 축 낼 거요? 텔레비전 보니까 그런 여자들은 희애처럼 밭일 안 합니다. 고구마도 안 캐고 감자도 안 캐고 수박 농사도 안 합니다. 희애는 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밥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아이고, 이 집 며느리가 베트남서 왔다 해서 한국말 하나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한국말 참말로 징하기 잘하네. 아유, 기특해라. 아유, 엠자, 거기 시끄럽네. 일 도와주러 왔으면 도와주고 퍼뜩 새참이나 먹고 가소. 그럼 희엔도 앉아서 밥 먹겠습니다. 시끄러워. 어여 일어나. 2시간 더 일하고 와서 밥 먹든가 말든가 하란께. 밥 먹고 물 먹고 그렇게 할 거 다 하면 일은 대체 언제 할 거요? 해가 충천에 떠서 뭔 일을 하겠단가. 으이그 속 터져. 으이그 속병나. 저는 그렇게 못된 시어머니 등살에 끊이도 놓치고 일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베트남에 있을 때는 볼살도 통통하고 살집이 있는 체격이었는데 한국에 시집와서 나날이 살이 빠지고 홀쭉해지는 희엔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실은 이런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보다 더 힘든 일이 하나 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시어머니가 주무시는 안방 쪽에서 이상한 울음소리 비슷한 것이 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웃음소리 같았다가 어떨 때는 울음소리 같았다가 히히히히 크크크크 흐흐흐 웃음소리와 울음소리 비슷한 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시어머니, 어머니 방 쪽에서 이상한 소리 같은 게 납니다. 어머니는 안 들리세요? 무슨 소리? 소리 같은 거 하나 들리는 거 없은게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말고 오늘 잠이나 자. 남편은 아무 소리 안 들립니까? 분명히 어머니 안방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흰 귀 박습니다. 이거 분명히 시어머니 방 쪽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남편도 들었죠? 제가 자꾸 물어보니까 남편은 아무런 대꾸 없이 제 얼굴을 한참이나 슬픈 표정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표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희엔, 시골에는 원래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들이 많아. 봐, 지금도 개구리 울음소리, 풀벌레 소리, 마곡간에서 소 울음소리.
이거저거 소리 많이 들리잖아. 달그락달그락 옆집 할머니 그릇 부시는 소리도 들려오고 말이야. 이런 시골엔 그냥 그런 부산스러운 소리들이 좀 많다고. 그냥 그런 소리들 중 하나려니 생각해. 알았지? 그때였어요. 울음소리 비슷한 것이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이거 봐요. 또 들리잖아요. 이번에는 울음소리 같습니다. 누가 막 슬퍼서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이거 분명 울음소리 아닙니까? 남편 귀에는 진짜 안 들려요? 희엔 귀에만 들리는 겁니까? 희엔, 난 지금 솔직히 아무 소리도 안 들려. 희엔 귀에만 들리는 거야. 희엔, 네가 오늘 일을 안 해서 덜 피곤한 모양이구만. 이? 그리 잠 안 오고 한가해서 환청 들릴 거면 어여 나가서 마구간에 소여물하고 돼지 밥이라도 주란께. 성격이 원 찬망스러워도 보통 찬망스러운 게 아니여. 남편의 반응과 특히 시어머니의 의학스러운 반응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화장실을 갈라치면 또 어김없이 시어머니 안방 쪽에서 이상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킥킥. 시어머니가 뭔가 주무시다 바닥을 파리채 같은 것으로 탁 치는 소리가 들렸고 이상한 울음소리는 뚝 그쳤습니다. 전 한참이나 시어머니 안방 쪽을 말없이 노려보았습니다. 저 안에 분명 무언가가 있다. 아무것도 없는데 저런 소리가 날 리는 없다. 아무 소리가 안 난다니 그건 거짓말이 분명하다. 희애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의 정체가 이상하게 섬뜩하고 무서운 것이어서 화장실로 가면서 저도 모르게 몸이 떨리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시댁에 진짜 귀신이라도 사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세상에 귀신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희애이었거든요. 작두로 집단 썰기, 깻단 태워 넣어 가마솥에 밥 짓기, 장작 잘게 패기, 모 심기, 김매기, 감자 캐기, 비료 뿌리기. 시댁의 농사일은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끝이 없었습니다. 일 하나가 끝나면 다음 일이 기다리고 일 하나를 마치면 또 다른 일을 정신없이 해야 하고 정말이지 하루 종일 가운데 10분 정도 마음 편하게 쉬는 순간이 없을 정도로 희애는 하루 종일 일만 해야 했습니다. 밭에서 고구마를 캐다가 그늘에서 잠깐이라도 쉬려고 하고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와서 욕을 퍼붓는 시어머니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삼시세끼 밥 먹여줘. 못 사는 베트남 친정에 따박따박 타다리 생활비 보내줘. 철철이 옷 사입혀 미용실 데리고 가. 안 해주는 거 없이 시댁에서 잘해주면 그만큼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 써야지. 오늘 하루 뭐 한 게 있다고 그늘에 앉아 흘러가는 구름 보며 신선 노름이여. 이? 오늘 시어머니가 캐라고 한 고구마는 다 캤습니다. 보세요. 저기 박스 보면 10박스가 넘지 않습니까? 고구마만 캐면 어디 할 일이 다 끝나불기라도 한단가? 고구마 캐는 거 말고도 집안일만 해도 해야 할 것이 산더미여. 밭일 끝냈으면 퍼뜩 달려가서 저녁밥도 지어놓고 돼지고기하고 김치 넣어서 자글자글 찌개도 한 냄비 맛나게 끓여놔. 찌개하고 밥 될 동안 안방 마루 부엌 반질반질 깨끗하게 청소도 해놓고 참 화장실하고 욕실도 락스 쫙쫙 뿌려서 물 청소해 놓으란께. 자고로 뒷간하고 부엌이 깨끗해야 제복이 들어온다고 한께. 항시 그 두 곳은 청결하게 유지하는 걸 명심하고. 알아먹었단가? 의식이 빨리 세게 안 움직이고 뭐요. 이렇게 소처럼 종일 저를 하인처럼 부리는 시어머니에게 한 바가지 욕을 퍼부어주고 싶은 적이 저라고 없었을까요? 저 희엔도 한국말 제법 하기 때문에요. 못된 시어머니에게 나는 며느리지 이 집 하인이 아니네요. 이런 식으로 저를 노예처럼 부리실 거면
당장 집 나가겠어요 라고 소리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젊고 건강했고 남편과 결혼해서 한국으로 오면서 외국인 등록증도 나왔기 때문에 한동안 불법 체류자 신세도 면할 게 분명했기에 어디 몰래 도망가서 식당이라도 취직해서 일하면서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도망가서 살기엔 걸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일단 남편과 연애해서 결혼한 것은 아니지만 결혼해서 아내로 살기로 사랑해서 결혼한 것은 아니지만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기로 단단히 약속을 한 터였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다달이 베트남의 친정 식구들에게 보내주는 생활비. 그게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꼼짝 못하는 족쇄가 되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대단히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 수준에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의 돈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디 도망 나가서 돈을 번다면 일단 쫓기는 몸이라 불안정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도 당연지사겠지만 제 생활을 꾸려나가면서 친정 식구에게 생활비를 보낼 만큼 돈을 벌 수 있으리란 보장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살다 극성스러운 시어머니에게 잡히기라도 하는 날엔 바로 이혼당하고 베트남으로 쫓겨갈 것이 뻔했습니다.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친정어머니와 동생들을 생각해서라도 그건 절대 안 될 말이었죠. 그렇게 시어머니 등살에 혼자서 일찍 집에 들어와서 온 집안을 청소하고 쌀을 씻고 김치를 꺼내서 찌개를 끓이려는데 시어머니 안방 쪽에서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작게 참으며 흐느끼는 듯 하던 소리는 어느새 정말로 슬퍼서 우는 울음소리로 바뀌어서 계속 들려왔습니다. 전 살금살금 시어머니 안방 쪽으로 다가갔어요. 정체불명의 울음소리는 점점 크게 명확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시어머니가 본인이 집을 비울 때에는 항상 안방문을 자물쇠로 잠가놓고 외출을 하는 겁니다. 그날도 커다랗고 녹슨 자물쇠로 안방문을 단단하게 잠가놓은 바람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볼 수 없었습니다. 안방의 창호지에 살짝 구멍을 뚫어 들여다보니 인기척도 없고 안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살펴보니까 안방 안쪽 벽장 위로 통하는 나무문 비슷한 것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남편한테 듣기로는 안방 벽장문을 열면 다락방이 하나 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 그 다락방에서 새어나오는 소리 같았어요. 시어머니가요,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본인이 집에 있을 때를 제외하곤 집에 에어컨을 절대로 틀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그날도 구슬땀을 흘려가며 온몸이 땀에 젖어서 집 청소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일을 마친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여보, 왜 이렇게 땀을 바가지로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더우면 에어컨을 좀 틀지 그랬어요. 제가 안쓰러워 보였던 건지 남편이 미안한 얼굴로 에어컨에 전원을 켜자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해가 진 지가 언제인데 선순하기 짝이 없는 저녁나절에 에어컨을 튼단까? 새로 농사 지으면서 은행에 영농자금 대출받은 게 얼만데 지금 우리 집에 에어컨을 틀려 여력이 어딨다고? 칸도 크게 에어컨을 팡팡 틀었어. 어머니, 저도 한창 바디를 하고 들어와서 너무 더워서 그래요. 요즘 같은 때에 더위 먹어서 몸 좀 누우면 일손 따로 일당 주고 써야 되고 그럼 돈 더 들잖아요. 아무튼 여시가 둔갑한 것이 며느리로 들어온 것이 확실하냐.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저 물같이 순한 효자 서방을 지편으로 만들고 아주 그냥 날도 더운데 속이 화딱지만 따블로 나불제. 으이그 마음에 안 들어 참말.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하는 수 없다는 듯 미운 소리에 가며 저를 무섭게 노려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뭐하나 솔직히 잘못한 일도 없는데 그렇게 저를 노려보시다니
할 말이 없고 기가 막혔죠. 남편은 미안하다는 얼굴로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전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올 동안 밥을 푸고 반찬을 꺼내고 하면서 저녁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반찬 접시에 콩자반과 멸치를 퍼담고 있는데 갑자기 안방 쪽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전 무방비 상태로 반찬을 뜨다가 이런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체불명의 소리를 처음 듣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 들려온 소리는 정말 유달리 소름 끼치고 기이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깨악 소리를 지르며 반찬 접시를 바닥에 쨍그랑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바닥에 떨어진 접시는 산산이 부서져 버렸고 부엌 바닥은 반찬이 쏟아져서 너저분하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이게 대체 무슨 사달이야? 이? 어머니, 지금 어머니 방 쪽에서 또 이상한 귀신 소리 들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귀신 울음소리, 아니 웃음소리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접시 깨뜨리고 발도 다쳤어요. 아니 시방 지금 뭘 잘했다고 울었어? 그리고 소리는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난리야 난리가. 아무 소리도 들리는 게 없는데 희행기가 고장나도 단단히 고장난 거 아니야? 아니에요. 희행기 멀쩡합니다. 고장 하나도 안 났습니다. 정체불명의 귀신 웃음소리가 또다시 들려왔고 전 너무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며 소리 질렀죠. 어머니, 남편, 대체 이 소리가 뭔지 말해주세요. 네? 지금 다들 이 소리 들리잖아요. 왜 아무것도 안 들리는 표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시방 우리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린 게 안 들린다는데. 희애, 니만이 지금 칠할발광을 하고 난리여, 이? 퍼뜩 차리던 저녁밥이나 차리소. 알아들었는가? 시도 때도 없이 귀신 울음소리, 웃음소리 들려서 더는 이 집에 못 있겠습니다. 아무리 희엔이 한국 남자한테 시집왔고 희엔 집에 돈 보내주지만 이렇게 귀신 나오는 집에는 살 수 없습니다. 희엔 제발 진정해, 응? 남편도 귀신 소리 안 들려요? 정말 안 들립니까? 남편 귀에도 안 들리고 희엔 귀에만 들리는 거 맞습니까? 저는 진짜 간절한 심정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복잡하고 슬픈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표정이 되더군요. 그러더니 나오는 대답은 제 가슴을 다시 꽉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우리 집은 조용해, 희엔. 그거 봐라, 희엔. 네 귓구녕에만 들리는 이상한 소리라고 안 했단가? 네 서방 귀에도 내 귀에도 안 들리는 귀신 울음소리를 희엔 너만 듣고 있으니 네 귓구녕에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있는 것이여. 필히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보자고. 이? 시어머니는 그거 보라는 듯 당당하고 고소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씩 저를 쳐다보면서 웃는 겁니다. 그 표정이 너무 소름 끼치고 섬뜩해서 저는 눈을 질끈 감아버렸어요. 이상한 소리의 정체를 시어머니와 남편 두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읍내 이비인후과로 가더군요. 병원에 갈 필요 없다는 저를 억지로 질질 끌고 가더니 막무가내로 접수를 하고 억지로 진찰을 자에 앉게 했습니다. 병원 의사한테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저의 증상을 부풀려서 말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소리를 저 혼자만 듣고 혼자 깜짝 놀라고 발작을 일으킨다면서 귀에 뭐가 들어갔거나 큰 이상이 있는 것 같다면서 엄청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겁니다. 누가 보면 평소에 며느리를 되게 걱정하는 시어머니 같아 보여서 저는 실소가 나왔어요.
의사는 한참이나 제 귓속을 들여다보고 길쭉하고 신기하게 생긴 기계 같은 것을 귓속 깊은 곳까지 집어넣더니 이리저리 세밀하게 진찰을 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아무 이상 없음으로 나왔고요. 길쭉하고 날카롭게 생긴 기계가 귓속 깊은 곳까지 들어오니 너무 아파서 눈물이 찔끔 다 나오더군요. 귀도 멀쩡하고 환자도 아닌 내게 이런 고통스러운 검사까지 받게 하는 시어머니가 무척 믿고 싫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시어머니, 이거 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시어머니도 들었죠? 제 귀 멀쩡하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희행기 고장난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피려 퍼먹게 생긴 베트남 총구석 딸님이 되려다 며느리 삼고 못 사는 친정에 다다리 돈까지 따박따박 갖다 바치는데 시음이한테 이빠른 소리나 착착 해댔었고 세상이 말세요 말세. 귀가 멀쩡하다니까. 이제 진짜 더는 이상한 소리 틀리네 마네. 그런 허튼 소리 착착 해댔싸기만 해봐 어디. 귀신 소리 난다 또 어느 순간 칼춤 추는 큰 무당 불러다가 한판 굿이나 걸판지게 버리고 얘는 저 베트남 친정으로 쫓아내불란께. 시방 거시기 똑바로 알아들었는가? 이? 시어머니께서 하도 매섭게 저를 노려보며 소리 지르는 통에 희애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대체 내게 말 못할 이상한 사정이라도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타국에서 시집와 고생하다 보니 몸도 정신도 허약해져서 남들에겐 들리지도 않는 이상한 소리가 나한테만 들리는 것인가 헷갈릴 지경이었죠. 당장 베트남으로 쫓겨난다면 한국 시댁에서 보내주는 생활비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동생들과 할아버지 병원비가 펑크날 것이 뻔해서 저는 어찌됐든 이 이상하고 무서운 시집살이를 좀 더 견뎌보기로 했습니다. 누나 덕분에 언니 덕분에 엄마가 예전만큼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어서 좋고 학교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런 편지를 베트남 동생들에게 받은 지 며칠 안 되었을 때였죠. 베트남 가족들이 나 하나 희생해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산다면 어떤 힘든 일이든 솔직히 견딜 각오가 되어 있기도 했으니까요. 귀신, 아니 호랑이 울음소리가 나도 끄떡하지 말고 무시하자. 그렇게 무시하고 살면 그만이다. 마음 먹었더랬죠. 그렇게 마음먹어서인지 그날부터 시어머니 안방 쪽에서 들려오던 기괴한 울음소리가 좀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위를 먹어서인지 어느 날부터인가 저녁밥만 먹으면 미친 듯이 잠이 쏟아져서 그런 소리를 들을 일이 점점 희미해지던 어느 날, 감자밭에서 한창 감자를 캐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급한 용무가 생긴 듯 일을 하는 제게 달려오시더군요. 저는 또 무슨 일로 혼내려고 그러나 좀 걱정하면서 그런 시어머니를 쳐다봤고요. 희안, 너 지금 당장 집에 좀 가봐야 쓰겄다. 아니, 왜요? 지금 하던 일이 많이 남아서 좀 더 밭일을 하다가 들어가야 합니다. 밭일은 그만하면 됐고 어여 집으로 들어가서 갓난 애기 좀 봐라. 갓난 애기요? 우리 집에 무슨 갓난 애기가 있습니까? 아유, 자세한 사정은 알려고 할 거 없고 애기 우니까 싸게 가서 미지근한 물에 살뜰하게 목욕시키고 분유 사다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먹이고 있으란께. 아우요, 빨리 서두르지 않고 뭐한단가? 동작이 그리 거북이 마냥 느려 터져서 어디다 써먹는단가? 이? 우메, 속 터지는 거. 우메. 전 시어머니 잔소리에 들들 볶이기 싫어서 당장 하던 일을 관두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한여름이라 안 그래도 쪄 죽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 잔소리까지 가세하니 정말 머리가 터지고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도망치듯 집으로 달려가 봤는데 글쎄 생후 한 달도 채 안 된 것 같은 어린아이가 응애응애 너무나 서럽게 울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앞뒤 맥락을 따질 것도 없이 엄마도 없이 저렇게 서럽게 울고 있는 피덩이 아기가
순간 너무 가엾게 느껴졌어요. 밭일을 한참 하다 와서 땀범벅인 제 몸을 미처 씻을 새도 없이 아기를 안고 어르고 달래줬습니다. 가만 보니 아기가 씻은 지 오래된 것 같아 목욕도 같이 했죠. 따뜻하게 분유를 타서 먹여주니까 어린 아기는 희엠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더군요. 밑으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들이 3명이나 돼서 저는 갓난아기 돌보는 일이 익숙했답니다. 그렇게 난생 처음 보는 갓난아기를 품 안에서 재우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전 깨어있으면 또 밥해라 청소해라 일 시킬 것이 뻔해서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잠든 척 했더랬죠. 거실 마루기둥에 기대 앉아 잠든 척하며 곁눈질로 시어머니 하는 양을 몰래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진짜 자는지 아닌지 한참 미동을 살피더니 살그머니 거실 한 구석 한켠에 괴짝을 열어 깊숙한 곳에서 열쇠 하나를 꺼내더군요. 그걸로 안방 열쇠를 따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안방 열쇠의 위치를 그렇게 기억해 두었죠. 계속 자는 척하면서 시어머니 동태를 살피는데 참 가관인 겁니다. 부엌에서 죽 한 그릇을 급하게 푸더니 안방 안으로 쏙 들어가서 한참을 안 나오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안방에서 죽을 먹나 싶었는데 또 밖으로 나올 때는 죽그릇이 손에 없었어요.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갓난아기가 으엥 소리를 내며 잠에서 깨더군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잠든 척하는 연기를 그만했습니다. 그날 저는 우는 아기를 겨우 달래고 다시 우유를 좀 먹여 재우고는 부엌으로 나오다 경악할 만한 장면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갓난아기가 깰까봐 저는 도둑발을 하고 살금살금 거실 밖으로 나왔는데 글쎄 부엌 안에서 시어머니가 저녁밥상을 차리고 있었는데요. 제가 먹을 밥그릇에 이상한 하얀 가루를 잔뜩 뿌려대는 겁니다. 저는 기함에서 시어머니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사람 먹는 음식에 무슨 이상한 짓이냐고 따져 물으려다 관두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 성격상 그 가루의 정체가 뭔지 솔직하게 말해줄 리 없었거든요. 전 아무것도 모른 척 태연을 가장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시어머니와 단둘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은 농업대학원을 다닌다고 저녁을 밖에서 먹고 들어오는 일이 많았거든요. 대신 저는 시어머니가 국을 푸는 사이 몰래 시어머니와 저의 밥그릇을 바꿔놓았죠.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가 뿌려진 밥은 시어머니가 먹게 됐습니다. 저녁 식사 후 시어머니의 모습을 관찰해보면 그 가루가 무슨 가루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생선조림이 반찬이었는데 불편한 마음으로 밥을 먹다 보니 괜히 밥을 씹다가 얹혀서 캑캑거리게 되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또 밥 누가 뺏어 먹을 사람도 없는데 천천히 먹으라며 소리 지르시더군요. 전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의 눈을 피하면서 물만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얀 가루의 정체라는 거 참 무서웠어요. 뭐 시어머니가 아프거나 혹시 죽기라도 했냐고요? 그런 것은 물론 아니었고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기절한 것처럼 푹 고꾸라지듯 갑자기 시어머니가 깊게 잠이 들어버렸다는 겁니다. 평소 저녁 식사를 마치면 동네 한 바퀴 쭉 돌며 마실 돌면서 집집마다 있는 참견 없는 참견 시연하시다가 드라마도 한참 보다가 주무시는 시어머니인데 그날따라 아무것도 못하고 거실 바닥에 픽 고꾸라져 잠든 시어머니를 보고 저는 제 밥 위에 뿌려졌던 하얀 가루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따라 유달리 저녁밥만 먹으면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전 시어머니 얼굴 앞에 손바람을 몇 번이나 불어 시어머니가 죽은 듯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거실 한켠의 괴짝을 지그시 노려봤더랬죠. 그 안에서 시어머니가 늘상 꽁꽁 잠궈두는 안방 자물쇠의 열쇠를 꺼냈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노심초사하며 안방 열쇠를 여는데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시어머니가 벌떡 잠에서 깨어나 내 인연 희엔
지금 뭐하는 짓거리단가 시방 하고 꽥 소리 지를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달그락. 무사히 자물쇠를 열고 시어머니의 안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응애응애 하며 건넌방에 재어둔 갓난아기가 울기 시작하더군요. 아뿔싸 저는 너무 당황해서 당장 아기가 우는 방으로 갔어요. 우는 아기를 품에 안으니 다행히 아기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아기를 바닥에 내려놓으려 하자 다시 응애응애 울기 시작해서 저는 얼른 아기를 포대기에 둘러매고 등에 업었습니다. 그렇게 아기를 등에 업고 다시 살금살금 시어머니 안방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기필코 안방에서 들려오는 그 괴상하고 무섭기 짝이 없는 소리의 정체를 알아야겠다고 다짐하면서요. 안방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의 오래된 자개장과 화장대 등이 보였습니다. 화장대 뒤로는 벽장 하나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벽장 안에서 다시 그 무섭고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벽장문을 왈칵 열어젖혔습니다. 그런데 문 속에 문이라고 해야 하나요? 벽장문을 여니 사다리가 하나 놓여있고 사다리 위로 또 하나의 조그만 나무문이 있는 겁니다. 저는 조심조심 아기가 깨지 않게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다락으로 향하는 나무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다락방의 정체를 확인한 순간 저는 놀라 기함하고 말았어요. 머리카락은 완전히 엉겅퀴 잡초가 무성한 수풀처럼 엉망으로 헝클어지고 다 낡고 해져 너덜거리는 원피스 잠옷을 입은 웬 정체불명의 여자가 붉게 충혈된 눈을 하고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얼굴도 지저분하고 입가에는 먹다 남은 음식물 흔적까지 아무렇게나 묻어있는 것을 보니 한눈에 봐도 온전한 정신의 여자 같지는 않았어요. 저는 너무 무섭고 놀라서 누구냐고 물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뒤돌아 도망 나오려고 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 우리 아기 죽어가. 저는 깜짝 놀라 뒤돌아서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투도 어눌하고 보아하니 저보다도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는 여자 같았는데 갓난아기를 보는 눈빛이 너무나도 하여먹고 슬픈 겁니다. 전 그 눈빛의 진정성에 저도 모르게 이끌려서 그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여자는 가까이 다가온 저를 보고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아기를 달라는 신용을 하더군요. 이 갓난아기 본인 아기입니까? 자기가 이 아기 낳았어요? 여자는 미친 듯이 반복해서 여러 번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기를 달라고 막 팔을 뻗는 겁니다. 전 그 말이 진실임을 순간 알아봤습니다. 왜냐고요? 그 여자의 얇은 원피스 자락 위로 젖이 퉁퉁 불다 못해 줄줄 새고 있는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마침 아기도 잠에서 깨 뒤척이며 배가 고픈 듯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포대기에서 풀어서 여자에게 주었습니다. 여자는 기다리던 보물을 받아들었다는 듯 흡족한 얼굴로 덥석 아기를 받아안더니 정신없이 젖을 먹이기 시작하더군요. 아기도 배가 고팠는지 힘차게 쭉쭉 엄마의 젖을 빨더군요. 젖을 먹는 아이 얼굴을 쳐다보는 여자의 얼굴이 너무 평화로워 보여서 저는 더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사다리를 타고 다락방을 내려왔습니다. 거실에 나가보니 남편이 우두망찰 좀 넋이나간 표정으로 서 있더군요. 보니까 모든 사태의 전말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안방 자물쇠는 풀려 문이 열려있지, 시어머니는 수면제에 취해 쿨쿨 잠들어 있지, 꽁꽁 숨겨두었던 진실을 제가 모두 알아버렸다는 것을 남편도 알았겠죠. 희엔 다락방에 올라가서 다 봤습니다. 귀신소리, 울음소리 나는 거 희엔이 잘못 들은 거 아닙니다. 갓난아기는 지금 엄마 젖 먹고 있어요. 희엔, 미안해. 난 처음부터 당신한테 다 솔직하게 말하려고 했어. 이렇게 속이고 억지로 결혼까지 할 생각 정말 없었다고. 용서해줘, 희엔.
남편이 엉엉 울면서 저에게 말해준 그간의 사연은 참 기가 막히고 서러운 것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이요. 어려서부터 동네에서 같이 나고 자란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그 누나가 타고나길 정신질환이 있었대요. 그 누나 집안 대대로 정신분열증 환자가 나오는 집안이었다는데 그 누나 역시 그러했답니다. 어려서는 그런 질환이 있어도 잘 표도나지 않고 워낙 천진하게 스스럼 없이 어울려 놀아서 친누나처럼 그렇게 매일같이 어울려 놀며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흘러 사춘기가 되고 성인이 되면서 누나의 정신분열증은 점점 심해졌다고 합니다. 약도 잘 듣지 않고 증상이 심해졌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남편은 누나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어려서는 친한 누나, 친구 같았고 어른이 되어서는 남편과 연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집안에서는 별말이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반대는 극심했다고 해요. 평소 시어머니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지라 그간 남편이 겪었을 마음고생이 짐작 안 가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기 결혼을 당한 마당에 제가 남편 처지를 동정할 입장은 아니었죠. 그럼 저하고 결혼은 대체 왜 한 겁니까? 그 누나, 저 다락방에 있는 여자하고 결혼해야지. 왜 아무 잘못도 없는 희애하고 결혼해서 애먼 여자 인생 망치려고 합니까? 희엔,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가 누나하고 결혼을 너무 반대하는 바람에 누나가 내 아이를 임신했는데 당신하고 결혼 안 하면 억지로 누나 병원에 데려가서 아이를 지우겠다고 어머니가 하도 무섭게 협박하는 바람에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희엔,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군요. 참 말문이 막히고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억지로 남편을 저와 국제결혼시키고 정신분열증 환자인 진짜 며느리는 안방 다락방에 숨겨놓고 이중생활을 했던 겁니다. 갓난아기는 대체 어떻게 기를 셈이었냐 남편에게 물으니 시어머니는 계속 이런 식으로 저를 속이면서 대외적인 며느리는 저 희엔으로 두고 진짜 며느리는 벽장 속에 숨겨도 사육하다시피 하면서 갓난아기 전유문화시킬 작정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저 희엔에게 말하라고 시어머니가 엄포를 놓았다네요. 그렇게 해서 입양해온 갓난아기라고 한 다음 저한테 키우라고 시킬 작정이었단 얘기까지 남편에게 들으니 무릎이 털썩 꺾이면서 온몸에 힘이 풀리더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그렇게 힘이 빠질 일이 아니더군요. 지금이라도 사태를 바로잡고 순진하고 죄 없는 저를 아기 어깨로 쓰면서 평생 기만하려고 한 시어머니를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당장 마구간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어요. 더러운 돼지 우물이며 소여물을 양동이에 아무렇게나 가득 퍼담아서 시어머니가 잠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수면제에 취해 여태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더군요. 시어머니, 이제 그만 좀 일어나세요. 저 며느리 희엔이 시어머니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꼼짝 않고 일어날 생각을 안 하길래 시어머니의 양쪽 뺨을 찰싹찰싹 때려서 깨웠습니다. 시어머니가 결국 눈을 개슴츠레 뜨더군요. 시어머니 귀청에 대고 악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 몸을 떨며 시어머니가 일어나시더군요. 희엔이 그 양것 같으니라고 참자는 시어머니에게 이게 무슨 못된 버르장머리단가, 이? 참,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누가 누구한테 못됐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벽정이 다락방에서 누굴 발견했는지 알아요? 당신 진짜 며느리가 당신 손주한테 젖먹이고 있다고요. 네? 사람을 뻔뻔하게 속여 사기 결혼해놓고 누가 누구한테 못됐다고요? 저는 잠이 덜 깬 시어머니 얼굴 위로 돼지 오물과 소요물 섞인 양동이를 그대로 부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오물투성이가 된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난리 브루스를 치시는데 정말 그야말로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로 끔찍한 모습이었죠. 지은 죄가 있던 터라 남편은 그런 저를 말리지도 않더군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소리를 한번 질러준 뒤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끔찍했던 시댁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헌데 사실 시댁을 박차고 나오니 딱히 갈 데가 없더군요. 수중에 돈도 별로 없었고요. 휴대폰을 들어서 한글학당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사실 시어머니가 동네 마실 나갈 시간에 시어머니 몰래 한글학당에 나가 한글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게 도둑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한글 선생님이 계셨는데 제 처지를 잘 알고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선생님은 다행히 전화를 받아주셨고요. 그 후 저는 한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저 같은 처지의 여자들이 숙식을 해결하는 여성보호센터에 입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 사회복지사분의 도움을 받아 남편과의 이혼소송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제가 베트남에서 시집 온 외국인 신부였지만 정당한 혼인 절차에 의해 한국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한국 사람들에게 주민등록증과 같은 외국인 등록증이 있었습니다. 해서 이혼 절차도 한국의 부부처럼 밟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처럼 부당하기 짝이 없는 이유로 사기 결혼을 당했을 때는 얼마든지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환호했습니다. 열혈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저와 남편의 이혼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명백하게 남편과 시댁에 있었기에 제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위자료라는 것이 처음에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는데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고통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저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시댁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어요. 한편 우리 시어머니요. 그 남편의 진짜 아내, 정신분열증을 앓는 환자였던 그분을 실은 그 친정집에서 몰래 유괴하듯 데려다가 벽장 속 다락방에 가둔 것이었다고 해요. 남편의 아내 쪽 친정 식구들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이가 외출해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해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도 동네 할머니가 자기 아들 앞길 막지 않겠다는 이유로 자신의 애먼 딸을 유괴하듯 데려다 다락방에 가둔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분 쪽 친정 식구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시어머니에게 갖은 욕설과 폭행을 시연해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고 하는데 그 현장을 직접 본 건 아니어서 더 말은 못하겠네요. 현재 시어머니는 그렇게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자를, 그것도 실제 자신의 아들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본인의 진짜 며느리를 감금하고 협박한 죄로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 여자분의 친정 식구들은 절대로 시어머니를 용서할 생각도 선처를 베풀 생각도 없다고 하니 아마 한동안 시어머니는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남편 역시 그런 시어머니의 죄를 묵인하고 동조한 죄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주동자는 아니어서 실형은 받긴 했으나 조금 있으면 풀려날 모양이더라고요. 감옥에 갇힌 남편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감옥에서 나가면 갓난아기 엄마를 찾아가 그 집 식구들에게 사죄하고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려 살고 싶다 하더군요. 그 불쌍한 여자와 갓난아기는 다행히 친정 식구들에게 돌아가 보살핌을 받으며 잘 지내고 있다고 하고요. 저는 최근 남편과 이혼하며 받은 위자료로 읍내 시장 한 골목 귀퉁이에 베트남 쌀국수집을 오픈했습니다. 베트남 신부 출신 현지인이 만드는 쌀국수라는 입소문이 돌면서 장사가 아주 잘 된답니다. 한글학당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쌀국수집 메뉴와 가게 분위기 등을 열심히 SNS에 홍보했더니 가게 매출이 쑥쑥 올라가는 요즘이랍니다. 다음 달에는 각 지역의 맛집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에서 저희 집을 촬영하겠다고 촬영 허락을 구하는 전화까지 왔어요. 쌀국수집 장사가 너무 잘 되는 바람에 저는 시어머니 밑에서 모진 시집살이를 당하며 살 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베트남의 친정에 보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쌀국수집이 더 성공하고 잘 되어서 먼 훗날 베트남의 가족들을 모두 한국에 데려오고 싶습니다. 커다랗고 멋진 집에서 보고 싶은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날을 꿈꾸면서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여러분도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